베네수엘라는 진짜 미운데 그래도 베네수엘라께 중국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트럼프의 눈은 중국으로만 가 있거든요. EU는 지금까지 중국이 시장에 물건을 팔아먹어서 그냥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의 안보 위협이란 걸 EU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제재를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국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미국의 눈, 특히 트럼프의 눈은 중국으로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풀고 싶다. 그러면 이 제재는 중국만 이롭게 한다라는 논리가 가장 잘 먹힙니다. 오늘 그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의 유명한 정유사죠. 쉐브론이 어떻게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미국의 에너지 회사 쉐브론, 뭐 다 아시죠? 엑슨모빌, 쉐브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고 석유 개발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허가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다고 하거든요. 백악관은 동시에 베네수엘라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들의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랑 협상하면서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죽으라고 제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거든요.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일 때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를 해준 적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쉐브론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수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특별 허가를 내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걸 또 쪼였었습니다. 쪼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풀어줄 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됐을 경우 중국에만 이익이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최근 백악관에서 마이크 워스, 그 쉐브론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 업계 인사들과 회의를 갖고 베네수엘라 내 쉐브론의 석유 생산 활동 허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허가는 다음 달 초에 만료된다고 하거든요. 쉐브론이 트럼프를 설득한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쉐브론 측은 철수 시 자신들이 철수할 때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을 이유로 삼아 로비를 강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그래? 베네수엘라는 진짜 미운데 그래도 베네수엘라께 중국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재를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의 25%,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원래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이런 데가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석유 개발도 사실 미국 자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가는 엄청난 부국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원유는요, 미국에서 정제돼서 아스팔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렇게 미국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지난 2월 말 마두로가 선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민 수용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작스럽게 쉐브론의 허가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의 25%, 석유 수출의 약 3분의 1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베네수엘라의 돈줄을 끊겠다고 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쉐브론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럼 이 부분 좀 풀어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 마두로 정권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마음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연계해 마두로 정권과의 협상도 추진 중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자국 출신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에너지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송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나라로 송환됐고 니들이 데려가라 라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정권은 눈에 가시 같은 건데요. 트럼프 1기 때도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불법화하고 아예 또 다른 대통령을 세우기까지 했거든요. 국회의장, 그 당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다른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그 마두로 정권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시탐탐 베네수엘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자신들의 정책이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허가 연장해 주면 어떻게 될 거냐? 오히려 중국 애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기들은 풀고 중국은 조이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요, 허가 연장과 동시에 중국과 같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는 관세 또는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됐든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뭐 결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뭐 매장량 따라 다르지만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나라고요. 지금 뭐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석유를 제대로 못 퍼올리는 거지, 실제로 뭐 정권이 교체되든가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 대자본이 들어가서 언제든 석유를 퍼올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유사들은요, 미국 자체에서 나는 석유보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정제하는 데 더 적합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남부의 정유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 베네수엘라산 정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미국 내 정치적인 우려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플로리다 상원의원 출신이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현 정부 내 플로리다 출신 강경파로 꼽히거든요. 플로리다에는 베네수엘라사 출신 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두로 정권 전에 차베스 정권부터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고 워낙 국유화하고 사회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허가를 풀어주고 하면 트럼프와 뭐 마코 루비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선거에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의 이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끝까지 정책을 밀어붙일 거냐, 이런 건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될 수밖에 없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또 EU의 중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EU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건데요. 뭐 EU의 공동 방위백서 관련된 기사나 소식은 많이 나왔습니다. EU가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국방 재건에 나선다, 그다음에 방위산업 재건에 나선다라는 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면에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러시아의 위협이라고 기사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 그 방위백서를 보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규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러시아를 보니까 중국의 안보 위협이란 걸 EU가 깨닫게 된 거예요. EU는 지금까지 중국과 무역을 통해 중국의 시장에 물건을 팔아먹어서 그냥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러시아에 지원해주고 러시아의 무기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그 부품들이 중국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EU가 중국을 확실한 자신들의 안보 위협으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EU는요, 최근 발표한 공동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 그러니까 양안 갈등과 양안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전략적 경제적 위협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의 체제가요, EU와 본질적으로 다른 권위주의적,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방위백서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뽑아보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능가하는 군사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핵, 우주, 사이버,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군사 역량을 질적,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유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외교적으로 표현한 거죠. 특히 대만 해협 위협 시 유럽은 반도체,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의 공급 차단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U는 중국의 체계적 경쟁을 경제, 기술, 안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기, 그다음에 기술, 경제 모든 측면에서 이 유럽의 경쟁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EU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이에 수반되는 비군사적 수단,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나 기술 통제, 무역 압박 등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 자체 생산 기반 확대 및 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전략적 원자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략적 원자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라는 거거든요.
전략적 원자재, 그러니까 뭐 흑연이나 뭐 중국의 히토류 등은 다른 데서 빨리 수입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도 우리에겐 이건 어쩌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대만에 맡겨져 있는 반도체 공급을 다른 지역으로 빨리 공급망을 이전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 우리가 아마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 방위산업 R&D에 대한 EU 차원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중국에도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은 방산 중소기업의 육성과 민군 겸용 기술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키우려면 단순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강점이 있는 강소기업들을 많이 키워서 우리 유럽의 방산 기술을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유럽이 조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좀 약간 체리 피킹하는 면이 있거든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갖고 그다음에 무역은 중국과 해서 그냥 서로의 장점만 서로 자신들에게 단 것만 뽑아 먹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 모든 것이 부채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안보 비용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중국은 무역에서 체리 피킹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EU가 가장 경제적 동맹을 위해서 중요시했던 세 군데 모두에서 기존의 가정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EU가 이렇게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우리가 그 EU의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 거죠. 단순히 방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갈등, 유럽과의 갈등을 풀어나갈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데요. 중국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일본식 전기차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기사인데요.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식 수출 제한이 뭔지 되게 궁금할 건데요. 이거는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자동차 자율 수출 규제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1982년 오일 쇼크로 인한 일본 자동차의 무차별 공세, 이게 오일 쇼크로 그 기름값이 엄청 뜨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효율이 좋은 일본 차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미국 자동차 빅3에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니까요. 일본은 자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를 통해서 일본은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플라자 합의라고 하죠.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이고 또 당시 뭐 독일의 마르크화 또 가치를 높이고 미국 달러를 떨어뜨리는 이런 플라자 합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수출할게. 그러니까 요까지만 봐줘.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접근할 거라고 한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기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요,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지 단순한 관세 정도를 가지고 중국이 뭐 배터리나 이런 자동차를 수출하는 걸, 미국에 수출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차세대 중요 산업에 중국이 씨를 말리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이런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제한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로 인해서 관세 폭탄을 막을 수 있을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실제로 중국 차가 미국에 거의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이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뭐 선언적인 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